기사를 보다가 최근에 인도 증시가 홍콩 증시의 시가총액을 앞섰다는 기사를 보면서 야, 좀 세월이 사실은 홍콩이 이제 뭐 중국에 반환되기 전만 하더라도 그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고 했던 것이 저희들 어렸을 때는 홍콩이 최고의 아시아 금융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했고 뭐 글로벌 기업들도 오히려 홍콩에 와서 상장하고 이랬던 시절인데 지금 인도가 이렇게 시끄럽게 앞서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. 지금 인도에 좀 관심 쓰신 분들도 많고 또 ETF를 통해서 인도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우리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인도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인도를 보고 투자를 시작한 게 2005년도입니다. 거의 뭐 이제 20년이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이제 20년째 되는 거네요. 제가 이런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 시장에 비해서 인도를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냐면 되게 전망 밝은 중소형주다. 네. 왜냐하면 이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세계 4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 더 이상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이제 인도는 그 안에 있는 밸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가치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인도의 세계적인 회사의 CEO들이 인도 분들도 있고 많은 전문직에 또 인도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창출해내는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가치가 녹아져 있는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지금 인도의 시총 탑 10 중에서 뭐 타타 컨설턴시라든지 인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위 정말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대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는 겉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게 길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도 같은 나라는 약간 중소형주에게 참 재미난데 이 고성장하는 중소형주들은 이 변동성이 심해요.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사실 장기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어느 정도 예약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리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이제 우리 조 부사장님께서는 뭐 CFO도 하시죠. 최고 재무책임도 하시지만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니면 저 미래에셋생명 고객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CIO, 최고 투자 책임자 역할이 제 생각에는 와닿으실 것 같아요. 직접적으로. 특히 변액상품 같은 경우에. 그 운용하시면서 이 자산 배분도 하시고 또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설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뭐 그런 것을 뭐 최근에 뭐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자산 배분에 관해서는 이제 기관 투자가적인 입장에서의 이론의 정리는 이미 검증 끝이 돼 있는 그 뭐랄까 그 근거 옥조 같은 것들이 장기 수익률은 자산 배분에서 90%가 나오고 나머지 10%가 종목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때 산다, 마켓 타이밍을 한다든지 좌우지우지 된다. 그래서 좋은 우량 자산을 어느 정도 배분을 통해 가지고 길게 투자할 수 있는가가 그 수익률의 90%를 설명한다라는 게 이제 그 원칙을 저희는 항상 지키면서 이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 그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워렌 버핏 같은 분이시고 그분의 개인 재산이 2018년도에 100조 정도 되는데 연세 50세가 될 때까지 5조를 벌었고 나머지 50세부터 88세인가요? 18년 그때까지 번 돈이 95조다. 그 말은 정말 이 장기 투자가 나중에 이렇게 복리 효과를 나타낼 때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죠. 상상을 초월한다.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이제 갖고 그 워렌 버핏을 포함해서 많은 미국의 그 연금 투자자들이 자국의 주식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구조를 실행하는 많은 연기금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풍요로운 노후를 그 젊었을 적 만든 그 연금을 가지고 향유하고 있는 그걸 저희도
만들 수 있다. 예. 이런 생각을 갖고 인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 면에서 장기로 봤을 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한국에 이렇게 다 연금 자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밝은 쪽에 미국의 연금 투자자 및 수혜자들이 갖고 있는 그 구조 하에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. 근데 변액보험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해외 투자할 때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. 예. 세금 문제 맞습니다. 예. 세금이 이제 제일 문제죠. 그러니까 한국 주식 투자해갖고 내가 이만큼을 벌면 그냥 다 건데 한데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변액보험이라는 제도가 10년 동안 이 보험 안에 있으면 여기서 번 모든 차익이 비과세가 되는 아주 강력한 비과세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, 해외 주식, 또 미국 주식 이런 거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분들이 이걸 아시면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본인들도 좀 낮지만 연금과세라는 걸 해갖고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세금을 전혀 안 낸다. 이런 측면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에는 그게 한도가 없었어요. 무제한 투자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. 예전엔 그랬죠.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일시납이 1억까지요. 월납은 150만 원까지로 한도가 생겼어요. 합하면 한 얼마가 되나? 한 2억 8천이 원금이 되죠. 10년 동안. 그렇죠. 2억 8천이 2억 8천이 원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난 10년간 보여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거의 한 1억 한 7천, 6천 이렇게 돼 있고 1억 8천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적립식이니까 이렇게 절반 정도의 수익이겠죠.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. 10년 동안 그렇게 잘 쌓아 놓으시면 그 이후에 복리로 늘어나는 그런 것까지를 생각하면 10년만 좀 고생하고 하면 정말 젊은 그 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걸 만드실 수 있는. 근데 또 이렇게 상품 같은 거를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게 되면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좀 넣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? 지금 올해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ELS 같은 것들. 왜냐하면 ELS가 변액보험에 ELS 투자할 수 있는 겁니까? 우리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도 생소해서. ELS가 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좀 효자 상품 같은 느낌이죠. 그러니까 그냥 짧게 보면은 금리보다 2~3배의 수익을 딱딱 따박따박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상품인데 이제 얘가 문제는 그렇게 조기 상환이라는 그런 게 딱 됐는데 그 금액이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냥 바로 직행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뱅커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죠. 변액보험에 ELS 펀드를 좀 탑재를 해주면 그게 다 세금에서 이제 제외되고 하니까 그런 요청이 있어서 실제로 보험회사 중에서 그런 변액보험에 ELS 펀드가 들어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.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시장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바라본 거는 자산의 본질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지만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동안 벌었던 그 돈들 쌓아놨던 것들을 한 번에 그냥 다 이게 또 지워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연금을 운용하는 평생의 어떤 그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겠구나라는 의사결정으로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넣지 않았죠. 그러니까 이제 좋은 상품이고 강점 있는 상품이지만 그 연금과 같이 이렇게 10년 이상 운용하는 투자 대상으로서는 맞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장기 자산에 적합한 것 위주로 자산 배분을 이제 해나가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2024년에 그 자산 배분하면서 AI도 한번 짚어봤고 또 중국 또 인도까지도 한번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제 투자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될 거나 아니면 좀 생각해 보실 거 그리고 좀 우리 조사님 같은 경우 한테 오랜 기간 운영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경험에 좀 비추어서 좀 조언 같은 걸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방글라데시로 하면은
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로 생각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아마 20년, 30년 전에는 가임 여성 한 명당 5명의 합계 출산율. 합계 출산율이요. 예. 그런 가진 나라였는데 2015년부터 20년 그 5년 동안 그 통계치를 보니까 그게 2.05명으로 줄었더라고요. 네. 아시겠지만 대체 출산율이라는 게 0.1명이 있기 때문에 2.05명이란 말은 이제 방글라데시의 인구도 줄어들어가고 언젠가 줄어든다는 얘기죠. 네. 예. 그 방향으로 지금 턴을 한 거죠.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고,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이라 같은 공적연금의 구조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늦게 받든지, 예. 더 적게 받든지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더 젊을수록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진 일이기 때문에, 이런 뭐 퇴직연금도 그렇고, 변액연금도 그렇고, 이거는 이제 나만의 국민연금. 내가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,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기 할 수 없는 나만의 국민연금을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, 그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상이 AI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어디에 많이 있는가. 뭐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고, 그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살 수 없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렇죠. 예.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습니다. 얼마 사실. 안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일단 그 경상수지가 흑자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가야 되고, 그다음에 뭐 조세 협정이라든지 또 뭐 동맹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이제 그래 우리나라 회사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우리 동맹국이 좀 같이 수혜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딴지 놓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, 그걸 좀 평소에는 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조금만 지혜의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미리미리 그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은 자산 쪽에 쭉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정말 이렇게 잘할 수도 있구나, 그런 깜짝 놀랄 그 결과로 돼 있을 거니까 너무 이렇게 개별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보기에는 되게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걸 반복하다 보면 카지노에 가는 거랑 별반 차이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검증이 끝났으니 그런 거는 재미삼아 조금 해보실 수 있어도 투기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하시고, 길게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춰서 쭉 끌고 가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으실 거다 말씀드립니다.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그 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그 지혜의 조각들을 잘 모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의 연금이라는 어떤 울창한 이렇게 풍성한 나무 한 그루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작지만 작은 걸음을 잘 시작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. 지금까지 2024년도 청룡의 자산 배분 전략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지금 많이 이렇게 바쁘시고 또 어려운 시기인데 연초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, 또 이게 뭐 3년 만에 나오셨지만 제 생각 한 내년쯤에 다시 한번 또 변화가 심한 시대니까 나오셔서 또 자산 배분에 대한 우리 그 투자연금 TV 또 미래에셋 고객분들한테 좀 많은 그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